지난 시간에 이제 3차원 날개의 특성에 의해서 그 양력이 어떻게 발생하는가, 그 다음에 유도 바둑각이 어떻게 되고 유도 저항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공부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런 3차원 날개의 이제 지난 시간에는 전체적인 그 특성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실제 그러면 3차원 평면 형상에 따라서 공력 특성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뭐 자세히 공부하는 건 아니고, 항공기 날개라는 거는 꼭 어떤 경향이 있다 그런 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각각 용도에 맞게 설계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하면, 지난번에 뭐 이 섹션 그 시작할 때 챕터 5 시작할 때 우리 초음속이 되면 스윕백 앵글을 준다. 이거는 리딩 이지에서 마우스를 가능하면 늦게 올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거기 있는 포인트들 보면 어떤 거는 그냥 뭐 초음속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특성 무시하고 막 할 수도 있고 뭐 그렇다 이거죠. 자, 해서 이제 몇 가지 이제 날개 특성을 그냥 이렇게 보는 겁니다. 평면 위에서 봤을 때 타원형, 직사각형, T자침, 테이퍼, 삼각 날개 이렇게 뭐 상당히 좀 뭐 특성이 그 제대로 보여주는 거죠. 뭐 제일 먼저 타원형 우리 뭐 가장 하는 거고, 그 가장 유도장이 적은 거 직사각형 만들기 쉬우니까 그냥 하는 거고, 대부분 스윕백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한없이 끝까지 뭐 하기 곤란하니까 테이퍼비, 루트하고 팁하고 그 코드랭스 B. 그 다음에 이제 완전 초음속, 극초음속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에스펙트 레이시오 줄이면서 면적을 넓히려니까 삼각형 날개, T자침 날개, 삼각형 날개에 대해서 잠깐 보면 이제 고속항공기에서 보면은 고속항공기에서 보면 여기서처럼 이게 단순 양력선 이론을 썼다. 또는 단순 양력선이라는 거는 지금 이 라인에 제가 한 줄로 줬다는 얘기인가요? 저건 이런 특성들, 또 여기 각각 T자침 날개의 특성에 따라서 양력선 이론을 써서, 또는 삼각형 날개의 특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 그리고 여기는 y 값이고 중앙에서부터 절반에 대해서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런 여기 지금 CL 감마값이든지 CL 값이든지 뭐 그러겠잖아요. 화면이 좀 틀리지만 1, 2, 3에 대한 설명도 없지만 자관 이런 특성들을 보여준다. 이 위의 내용은 C 방향으로 한 개의 요소 날개를 정해서 BLM으로 정해놨. 가운데 한 선만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한 선만 이렇게 해서 계산했다. 자, 여기 숫자 써진 게 아니. 2인 경우는 C선 하나만 가지고 있다. 3인 경우는 여러 개로 나눠서 했다. 이렇게 C 방향으로 여러 개 나눠서 했다. 이런 특성들을 보여준다. 뭐 이거 책에 있는 그림이니까 자세히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글씨가 잘 안 보여서 다시 그 책을 좀 확인해 봤는데요. 여기 1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2차원 단면으로 그냥 단순 양력선 이론이, 자, 2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 3차원으로 계산한 거예요. 3차원으로 한 선을 고려해서 계산한 거고, 그 3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이 코드 방향도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눠서 이렇게 여러 개 나눠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자, 해서 이런 값들을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죠. 특성들을 좀 보면 이렇게 날개 중심에서부터 큰 순환이 생기고 날개 끝으로 갈 때 변화가 크다.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또 이렇게 떨어지죠. 그 다음에 양력 계수는 순환 분포를 시기로 나눈 값으로 비례하므로 T자침 값과 삼각 날개 끝에서는 양력 계수가 크다. 그때 코드랭스가 이렇게 적으니까. 자, 사다리꼴 날개나 뒷젖힌 날개에서는 날개 끝에서부터 실속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전체 순환의 크기가 뒷젖힌 날개에서 상당히 작다. 뒷젖힌 날개에서는 양력이 감소한다. 양력성 기울기가 다른 것보다 작다. 이런 특성은 그냥 금방 봐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뒷젖힌 스윕백이 이렇게 있으면 스윕백이 이렇게 너무 스윕백이 너무 그렇고 이렇게 있었다. 그러면 유동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전체 보시면 이렇게 유동이 오는데 사실은
여기 리딩 이지에 수직으로 오는 성분이 있고, 여기 수평으로 오는 성분이 있고, 수평, 여기 수평. 그러니까 속도 벡터가 다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면은 일이 수직한, 그림이 좀 엉성한데, 일이 수직한 성분이 있고, 일이 수평한 성분이 있고, 이 수평한 성분은 영향을 못 줘요. 영향을 못 주고, 이 수직한 성분이 양력에 영향을 줘요. 그러면 바둔각은 어떻게 되냐? 바둔각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보면 2단면으로 보면 알파인데 2단면으로 보면 옆으로 줄어들어갖고 코사인 P 수익백만큼이. 근데 이제 이런 거 계산을 하면 이제 좀 더 기하학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지금 수업 시간에 할 수도 있지만 자관 이 바둔각 자체가 이 수입백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우리는 바둔각이라고 하는데 실제 에어포일이 받는 바둔각은 이렇게 받는다 이거야. 이쪽 수평성분 어느 성분은 양력에 영향을 못 줘요. 양력에 영향을 못 주니까 자관에서 이런 바둔각으로 재정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뒷접 증각이 있으면 앞전에서 바둔각은 이렇게 처음 적일 때는 특히 여기 리딩 이지 오는 그 마수가 이 성분, 수직 성분에서 오기 때문에 여기는 초음속이더라도 여기는 아음속에서 리딩이 이제 그게 발생하지 않는다 이거죠. 저기 충격파가. 그래서 양력성 기울기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코사인 P만큼이 본래 P는 니꺼로 제로를 기준으로 해서 코사인 P를 곱해줘야 된다. 그죠? 이런 특성들이 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 2차원 단면에서의 양력성 기울기가 이렇게 돼 있으면 그냥 수입백이 없으면 이렇게 하면 아이디란이 얼마가 되죠? 2파이죠. 이렇게 2파이고 그래서 C 길이가 일정한 꼬드랭스 이제 사각형광선이고 뒷젖침 날개가 양력성 기울기를 가로세로비로 뒷젖침각의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저기 이 파이가 어떻게 되느냐를 이제 그림 그리는 거예요. 수입백을 이렇게 해주면 수입백 각이 이 각이죠. 이 각이 자 여기 마이너스 뭐는 위쪽으로 포드로 되어 있는 거고 플러스 뭐는 후방으로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에스펙트 레이셔가 인피니트라는 얘기는 2차원이죠. 2차원일 때 여기 아이데란이 2파이에다가 뭐 코사인 P 곱해준 거예요. 이 곡선은 코사인 P를 곱해준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에스펙트 레이셔가 커질수록 기울기는 이제 저기 첫 번째 에스펙트 레이셔가 인피니티인 거는 지금 그림이 이렇게 2파이로 가는 거고 에스펙트 레이셔가 커질수록 이제 기울기가 이쪽 아래쪽으로 기울기가 더 줄어들어요. 이렇게 이 에스펙트 레이셔 기준으로 보면 같은 수입백에도 이렇게 아이디어를 할 때도 여기 계속 이렇게 줄어들죠. 그런데 그 새 장비가 클수록 양력선 기울기 감소가 크다. 이렇게 뚝 떨어진다 이거죠. 뚝 떨어진다. 그 다음에 가로셀비가 작으면 이게 떨어지는 게 적다. 자관 이 그림에서 보면 이쪽은 수입백이고 이쪽은 수입포드 앞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아이디어란이 이 파이가 정점에 수입백 없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에스펙트 레이쇼가 이제 큰 거, 작은 거, 작아질수록 우리 이제 뭐 델타 윙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은 저기 2차원 단면에 우리 A0에 해당하는 거, 아이디를 할 때 2파이 하는 거에서 차츰 이 기울기가 줄어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라인은 수입백이 없으니까 이게 사각 날개잖아요. 이렇게 세 장비가 3인 날개, 세 장비가 5인 날개. 세 장비에 따라서 이렇게 기울기가 대폭 줄어든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까지 앞에서 하는 거는 계산하는 법을 했지 이 양력 계수가 어떻게 되는지는 아직 뭐 유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유도해보고 계산해보는 겁니다. 여기 변수를 다시 한번 설명하면 총 3차원 양력 계수 변화율이고 아이디어라니 할 때는 사각형의 인피니티 하면 2파이 그 다음에 에스펙트 레이셔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 스윗백이나 스윗백이나 포워드는 뭐 거의 대칭 비슷한 점이 있네요. 여기는 오히려 더 증가하네요. 어디 저기 X윙도 있잖아요. 나사에서 이런 윙도 연구를 한 시절 했는데 뭐 지금 뭐 이런 건 단 얘기 없네요. 자관 이런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각형 날개의 공력 특성을 이론적으로 계산해야 되는 일단 여기에 T펄텍스가 이렇게 각 위치에서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면은 또 뭐 여기 가운데 단면으로 보면 이렇게 벌텍스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벌텍스가. 그럼 뭐 이 안에서는 다시 리어태치가 돼서 여기서 다시 또 이런 역류되는 벌텍스가 또 보일 수도 있고요. 자, 해서 바등각이 작을 때는 어느 정도 잘 맞는다. 당연히 선형 이론이니까요. 바등각이 커지면 이제 이런 세퍼레이션이 돼버리면 완전히 이제 틀린 요동이 되는 거예요. 자, 삼각형 날개에서 바등각이 커지면 앞전에서 분리가 일어나면서 날개 끝아리가 날개 잇면을 지나게 되고 잇면은 날개 끝아리가 다시 붙고 그래서 이거보다 볼텍스 코어 뭐 저건 팁복들스인데 이제 이 경우는 이제 특별히 삼각형 날개에 대해서 이 유동 자체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합니다. 여기 있는 그림처럼 안에서 이렇게 돌면 여기서 그냥 뭐 여기서 또 반대쪽으로 이쪽으로 돌려야 되겠네요. 이쪽으로 도는 볼텍스가 또 생길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복잡한 요정이 된다. 자, 공력 특성에서는 비선형 와류 격자법을 사용한다. 근데 비선형을 사용한다 그래도 어차피 이런 박리는 못 쳐보내고 점성 유동으로 풀어야죠. 점성 유동으로. 그러다가 안에서 이제 코어가 깨지면 이제 볼텍스 브레이크다운이라 그래요. 볼텍스 브레이크다운에서 유동이 엄청 복잡해집니다. 자, 평면 날개에서 이제 우리가 3차원 에어포일을 하면 이 값이 아주 중요하죠. 이 값이 향상계수. 그래서 향상계수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자, 평면형일 때는 날개의 가로 세로비와 직접 관련이 된다. 가로 세로비가 중요하다. 평면 형상에 대해서 실속 특성도 나타난다. 자, 그 다음에 테이퍼비가 심하면 루트 분하고 팁 부분하고 레놀스타가 커서 일단 실속이 발생한다. 테이프비가 심하면은. 왜냐하면 가운데는 이렇게 해주면 유동이 이렇게 스윗백이 되어 있으면 여기 가서는 이렇게 흘러가니까 이제 뭐가 틀려요. 자, 평면 형상에서 이 값을 결정하는 거는 뭐 이론적으로 결정한 거는 아주 어렵고 그래서 실제 값을 구해야 됐다. 이 값의 정의가 어디서 나왔냐면 CDI 구할 때 여기 스팸 방향으로 양력을 이렇게 사인 시리즈로 해줬죠. 사인 시리즈 해갖고 이 개수를 적분해서 CDI 구할 때 결국은 여기 사인 시리즈 전개한 거의 개수들을 작업해서 합해놓은 게 대리예요. 전체 합해놓은 게 이게 대리고. 그러면 시리즈로 쭉 전개해서 계산을 이제 이론적으로 계산해서 시리즈 전개해서 구할 수 있다 이거예요. 저기 어디 거냐면 우리가 볼텍스 레티스 메소드로 이거를 계산했잖아요. 이걸 계산했어요. 이거를 사인 시리즈로 전개하는 거예요. 이거를 사인 시리즈로 전개해서 그 개수를 찾는 거예요. 개수를 찾아서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이 값이 될 값이 되고 이게 이 값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분모에 이렇게 넣는 거죠. 우리 여기 이 값도 이론적으로 뭐 계산이 안 된다는데 저건 계산하기 어려울 뿐이지 수치적으로 그냥 계산은 할 수 있다. 근데 실제는 이제 실험에서 그냥 구할 수 있다 이거죠. 이 값 구하는 거는 뭐 어떻게 한다는 건지 알겠죠? 우리가 저기 볼텍스 레티스 메소드로 이 감마 분포 구했어요. 감마 분포 구했고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이거를 이제 시리즈로 첫 번째 엘립틱 성분에 해당하는 첫 번째 주기, 두 번째 주기에 해당하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또 세 번째에서 이 앞에 개수들을 이렇게 전부 시리즈로 해서 다 합산을 해준다. 그러면은 이론적인 될 값이 나오고 거기에서 이 값을 구할 수가 있다. 근데 실험에서 이제 실제 구하면 어떻게 되느냐?
실험에서 이제 항력 계수를 이렇게 양력 계수 항이라고 전개를 한다. 일단이 CD는 네 거로 뭐 여기 저기 전부 우리 수치해석 시간에 배운 방법 또는 뭐 해서 자관 이렇게 전개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전개를 각 계수를. 근데 본래 CD는 해봤더니 그 형상항력에다가 유도항력이 이렇게 표시가 되도록 돼 있죠. 자, 형상항력이다. 근데 이제 양력계수 어느 정도 변화 범위에서는 항력계수가 이게 형상항력이 우리 같다고 놓자.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가 CL 커브면 저 식은 어떻게 되냐면 저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도록 돼 있죠. 여기가 미니멈이에요. CL 제로일 때 CD 값은 이런 커브가 된다. 근데 CDE 값, 형상항력이 이 값은 그냥 뭐 여기 미니멈 값으로 그냥 이다고 하자 이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 그 2차원 방정식 또는 CL에 대해서 2차원 방정식 C2를 구하든지 그러죠? C2를 구하든지 하나는 또는 CL의 제곱으로 해서 구하든지 여기 CL이 되고 CL 제곱으로 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CL 제곱으로 그리면 CL 제곱이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그림이 그죠? 리니어하게 CD 여기 원점 CL 제로에서 값이 하나 있고 여기다 제곱으로 그리니까 1차 항은 없고 이렇게 전개하면 여기가 0 되고 이 값 같고 3차 뭐 조금씩 있겠죠. 있지만 자관 이렇게 그러면 기울기 m은 네 거로 파이 2에 대해 스펙트 레이시오분의 1 CL 제곱으로 미분해 준 거. x줄이 CL 제곱이죠. 우리 실험할 때 이 값을 구하는 거를 좀 해봤죠. 근데 이제 그 데이터가 엉성해가지고 이 그림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안 나오니까 이상한 형태가 됐잖아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 더 근접한 거를 우리가 써본다 하고 이제 억지로 그냥 좀 해봤어요. 자, 이거는 CL 제곱에 대한 CD 궤적선이 직선이므로 이 범위 내에서 CDE를 결정한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실험이 제대로 됐다면 받은 각 하나씩 가면 안 되지만 여기 끝에 가면 이렇게 되겠지만 이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이 식을 쓸 수 있다. 여기서 바로 m값 기울기 구하면 나머지 1이 보내면 어떻게 돼요? 2는 네 거로 뒷페이지 있는지 몰라서 여기다가 지금 써보는 겁니다. 파이 에스펙트 레이시오에다가 m 분의 1 해주면 여기 형상항력이 자, 타원형에 가까울수록 1이 되는 거예요. 타원형에 가까울수록 1이 된다. 여기 뭐 낙하 632를 해봤더니 여기 CL 값이 있고 CL 제곱 있고 CD하고 그림 그렸더니 이렇게 그냥 완벽하니 실험을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CDE는 그 자료에서 여값이 0.013이고 기울기는 이거고 2는 그래서 여기다가 M 넣어줬으니까 이게 0.804다. 0.804면 이게 높은 값이 아니에요. 엘립틱일 때는 1이고 대부분 0.85에서 0.95 하도록 돼 있어요. 자, 이 값이 여기 보니까 두께가 21%나 되네요. 두께가 커먹고 또 이 값도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자관 이 값은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그죠? 자, 고속형 날개, 이제 D자 층각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좀 공부를 약간 하면, 자, 속도 범위가 아음속이면 우리 0.75 이하, 처음속이면 여기, 저음속이면, 정약이를 에어포일에 어디에서 초음속 영역이 생기면은 이거는 이제 천음속이라 그러죠. 근데 되게 이제 저기 보잉 747나 이제 그 여객기는 이 최대한 작은 충격파가 안 생기도록 여기가 가속이 안 생기도록 그냥 얇게 무조건 얇으면 되죠. 그 다음에 처음석이면 1.2에서 5.0, 극초음이면 5.0 이상 또는 4.5 그러니까 화학 반응이 있는다 뭐 그러면 이제 이거 극초음석이 되고 보통은 이제 초음석이 근데 이제 극초음석 유전도 화학 반응에 이제 특별한 벽면에서 이게 온도가 올라가니까 이게 이제 저기 여러 가지 이제 여기 표면에 문제가 있죠. 우리가 장거리 뭐 SST라고 하던가요? 이게 저 우주까지 나갔다가 다시 2시간 만에 뉴욕에서 도쿄로 와야 되겠다.
그럼 뭐 우주 궤도까지 100km 밖에까지 나갔다 들어오죠. 들어오면 여기서 들어올 때 이 온도가 3000도, 뭐 표면 온도가 이론적으로는 더 올라가요. 근데 이제 안에 표면이 있고 그러니까 실제 온도가 3000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표면에서 화학 반응이 난다. 그래서 이제 이런 속도 범위 내에서 자, 날개 형상이나 바둑각 정도에 따라서 마우스가 0.75보다 작을 수 있고 천음색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잘 설계되면 0.85까지 충격파가 발생하지 않고 비행한다. 우리 여객기 충격파 발생하면 일단 저항이 엄청 커지기 때문에 이걸 이제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에어포일에서는 임계 마우스라는 거는 에어포일상에 어디선가 초음속이 생기는 마우스가 1이 되는 자리가 생기는 데까지를 임계 마우스라고 해요. 임계 마우스. 그 다음에 이제 항력 발산 마우스. 항력을 이렇게 표시하면 마우스에 따라서 이렇게 아음석에서는 그냥 뭐 항력이 조금씩 올라가긴 하지만 항력이 아니고 항력 계수입니다. 계수. 거기다가 이제 저기 속도 작업해주고 하는 거니까 계수하고 항력하고는 전혀 틀리죠. 여기 이렇게 퍽 올라가도록 돼 있어요. 여기가 0.6에서 얼마. 그러면 이제 이 항력 발산 마수라 그래요. 이론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여기 마수가 1이면 항력 발산 마수 여기서는 인피니트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그 분모에 이론적으로 계산하면 이렇게 뭐 1-m 제곱이 들어가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발산한다 이거죠. 어쨌거나 항력 발산 마수를 아음속기에서는 여기 저기 천음속기에서는 가능하면 D로 해야 속도가 항력의 계수가 안 증가하고 이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거고 따라서 순항 여기 이제 이쪽으로 다시 떨어지는 때는 1.3 이상 이렇게 되죠. 그래서 순항 속도를 이 범위에 잡는 거는 아주 어리석은 일이죠. 그래도 이제 이 범위에 하는 또 애플 설계 날개 설계 잘해서 여기 적응감이 또 한없이 이렇게 하면 이제 이거는 초음속기 자, 그건 순항 속도를 정할 때 항력 발산 마수 안쪽에 있어야 되고 자, 이쪽은 발산 마우스라고는 안 하죠. 다시 떨어져서 안정화되는데 1.3 정도로 넘어야 될 거예요. 자, 마우스가 1이 되더라도 충격파가 없는 흐름을 얻을 수 있으므로 임계 마우스가 도달했다여 날개 특성이 달라지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얇게만 하면 돼요. 얇으면 초음속이어도 여기 뭐 아무 변화가 없죠. 근데 이제 무조건 그 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문제겠죠. 자, 해서 애플 특성이 크게 달라지는 어떤 마우스. 특성이 크게 달라지는 거는 그냥 저항이 갑자기 증가한다. 저항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 초음속이 생겼다 이게 유동이 어디선가 초음속이 충격파가 생겨서 이렇게 된다. 충격파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충격파가 생기면 여기서 압력이 퍽 올라가요. 뒤쪽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는 이 면으로 따지면 이렇게 저항으로 작용하죠. 저항으로. 대부분은 우리 저기 포텐셜 유동할 때 어떻게 돼 있었죠? 이렇게 씌인 데 있으면은 여기서 스태그네이션 포인트 압력이 최대 올라갔다 여기서 압력이 계속 감소하다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되죠. 회복이 되니까 여기서 미는 압력이나 여기서 미는 압력이나 같으니까 저항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제 여기서 박리가 되버리면 여기서 회복이 다다가 말아가지고 여기에 이제 압력이 적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저항이 발생하는 거죠. 저항이 발생하는 거고 이 임계 마우스도 마찬가지로 에어볼상에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충격파가 이렇게 발생하면 충격파가 발생하면 압력이 이렇게 있다가 퍽 올라가요. 이렇게 급격히 올라가요. 그러면 이쪽 면에 압력이 이쪽 앞쪽으로 이렇게 작용할 거냐요. 물론 수직으로 이렇게 작용하지만 앞쪽으로 작용하는 압력이 이쪽에서 작용하는 압력보다 훨씬 크니까 저항이 확 올라간다. 그러면 이 단계를 이게 표면에서 충격파가 안 생기게 하려면 이제 그 속도를 확 올려가지고 충격파가 안 생기고 전 영역이 초음속이 되게 해줘야죠. 전 영역이. 뒤에 와서 이게 경사 충격파 생기고 이런 거는 뭐 상관이 없어요. FO라고는 상관없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충격파가 생기면 이 뒤쪽 날개, 후방 날개에 영향을 주니까 이것도 또 이제 상당히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자, 해서 증가하는 원인은 충격파가
그 충격파가 압력파로 발생한다. 방금처럼 압력을 열과 압력, 열도 올라가고 압력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충격파라는 게 여기 아주 민감해요. 민감해. 그 공기 입자 간의 거리 사이로 이게 두께가 있기 때문에 조그만 변화에도 왔다 갔다. 그러면 여기 고압됐다, 저압됐다, 고압됐다, 저압됐다 해서 진동이 엄청 생기겠죠. 그러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죠. 구조적으로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표면에 충격파가 생기면은 안 되는 거죠. 천원석봉에서 학력교수는 충격파가 불안정한 형성으로 불안정 때문에 초음속보다 더 커진다.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이 압력이 홀로 올라가니까. 자, 초음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제 충격파가 에어포일이 안 생기면 이제 안정되고 항력이 감소하고 항력 K수가 감소하고 항력은 다시 변환을 해봐야 하는 거니까 변환을 해봐야 되니까. 근데 이제 초음속이면 전체 항력 자체로는 뭐 감소할 수도 있어요. 감소할 수도 있어요. 여기 천음속 영역에서는 여기 뭐 발산 상태가 이렇게 발산 상태가 돼버리니까. 자, 천음속 범위를 비행하는 항공기를 설계했다면 급격한 항력 증가를 이길 만한 추력 장치를 하지 않는 한 그 항력 발사 마스 이상의 속도를 도달하지 못한다. 여기 못 넘어간 되겠죠. 여기 추가 추력을 뭐를 하지 않으면. 자, 고속 항공기 설계에서 중요한 거는 항력 발산 속도죠. 그 속도 이 영역이 어디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가. 자, 따라서 항력 발산 마스를 높이는 게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 이거죠.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걸 어떻게 가능하면 뒤로 밀어야 되겠다. 얇은 날개 사용한다. 계속이 얇은 날개 사용했더니 속도를 증가시키면 거기 초음속되면서 생기니까 뒷받침 날개를 준다. 뒷받침 날개는 어떻게 된다겠죠? 뭐 유동은 우리는 이런 속도를 재는데 우리한테 에어포일에 주는 영향은 이 노멀 성분만 주니까 그렇다고 그냥 확 할 수도 없고. 자, 가로세를 작게 한다. 길어질수록 옆으로 또 흐르는 이런 유동이 생기니까 이게 가능하면 짧게 해줘야 된다. 경계층 제어를 해야 되겠죠. 방리될 것 같으면 방리되지 않도록 해서 이런 것들을 정합해서 보일 설계를 하는 거죠. 고양력 장치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고양력 장치는 우리 이제 주로 이제 프랩이 우리 고양력 장치는 꼭 양력을 증가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륙 착륙할 때 이 스톨 속도를 작게 해야죠. 스톨 속도가 커지면 이게 뭐 계속 할수록 길게 해줘야 되고. 자, 수평 배양을 유지시키는데 최소 속도, 중량, 날개, 여기 뭐 실속 속도, 우리 비행력학이나 이런 거 할 때 실속 속도 이렇게. 그러면 최대 양력 CL 맥시멈으로 그러니까 뒤에 프랩도 키우고 저기 뭐 뒤에도 쭉 그냥 뭐 F를 여러 개 갖고 뭐 저항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이게 양력으로도 작용할 수 있고 그래서 실속 속도. 그래서 뭐 날개 하중이 크면 실속 바등각 상태에서 이착륙할 때 속도는 커져야 된다. 이 식에 대해서 해석하는 거예요. 이 식에 대해서. 이착륙 속도가 크면 이착륙 거리가 더 길어지겠죠. 그래서 최대 효율이 내도록 에어포일을 설계해야 된다. 고양력 장치를 안 쓰면은 뭐 이착륙 거리가 엄청 늘어나 버리겠죠. 우리 착륙할 때, 이륙할 때는 완면은 이렇게 하지만 착륙할 때는 저항까지 겸해서 이렇게 에어포일 형성이 되죠. 그래서 이런 양력 장치,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고양력 장치, 슬렛, 뭐 경계층 제어 이런 것들 있죠. 뭐 프랩을 써준다는 얘기는 편발을 늘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제로 양력 바등각이 마이너스 쪽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제로 양력 바등각이 커진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붙어서 커진다. 절대값이 커진다. 좀 애매하죠. 자가 마이너스 쪽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고역력 장치를 뭐 플레인 프랩도 있고 스프릿 프랩 여기 떨어지는 거. 그 다음에 슬로티드 프랩이 사이로 빠져나가는 거. 그 다음에 파울로 프랩 뒤로 쭉 빠져나오는 거. 더블 슬로티드, 트리플 슬로티드, 보잉 같은 경우 이렇게 그냥 착륙할 때 이렇게까지 쭉 내려버리죠. 조력이. 근데 이제 우리가 양력 계산할 때는 표준형 날개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여기서 코드 랭스 한다고 해서 여기까지 길게 하는 게 아니라
본래 표준형으로 해서 그 다음에 양력 개수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훨씬 커지는 거죠. 앞전 프랩은 이렇게 슬롯이나 이런 것들을 뭐 슬롯도 전부 프랩의 일종이다 이거죠. 이게 리딩 이지 프랩 뭐 이렇게 슬롯 하는 것도 프랩에 해당한다. 섹션 12에서는 에스펙트 레이시오에 따라서 프렌들의 관계식이라는 거는 프렌들의 리피팅 라인 시어리에 관한 식이 아니고 이 저항에 관한 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에스펙트 레이시오가 틀리고 그 다음에 뭐 형상이 같다면 뭐 이 값이 같다. 아니, 이 값이 저건 형상이 같다면 형상이 타원이면 타원 형상 뭐 이런 게 같다. 그러면은 그 한 모델에 대해서 저항을 구하면 CD1을 구하면 자, 또 에스펙트 레이시오가 틀린 형상의 CD2를 그냥 뭐 우리 프렌들의 관계식에 의해서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CD1을 함수 CL에 대한 함수로 나타내면 하나 구해주면 에스펙트 레이시오 1에 대해서 그럼 뭐 우리는 그 에스펙트 레이시오 2에 대해서 CL에 관한 CD2 값을 별도로 측정 안 해도 구할 수 있다 하는 게 이제 프렌들의 관계식이에요. 여기서 이제 되게 E는 네 거로 같다, 형상값이 같다 하고 뭐 시작하는데 사실은 이 값이 에스펙트 레이시오가 틀려지면 틀려져요. 여기 같이 봅시다요. 뭐 여기 이렇게 그 테이퍼 B가 같고 에스펙트 레이시오가 이렇게 틀리면은 이렇게 그러면 델 값이 각각 틀린 거죠. 이렇게 그러면 델은 2는 네 거로 1 플러스 델분의 1이죠. 1 플러스 델분의 1이니까 뭐 틀려져요. 뒤쪽에 이제 계속 2는 같다고 이렇게 가정해서 문제들을 풀어요. 근데 실제는 이 값은 각각 틀리니까 그 에스펙트 레이시오에 해당하는 그 함수 관계에 여기에 E1 넣고 여기에 E2 넣고 뒤쪽에 1대풀 구하는 데서는 그냥 이 값 뭐 다르다고 꼭 전제 안 하고 그냥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뒤쪽에 치는 미를 설명하는 이유는 이게 그 파일을 만들다 보니까 너무 뭐 1시간 뭐 20분 1시간 뭐 한참 더 길게 돼 있어서 파일을 두 토막을 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자르려고 보니까 또 사이즈가 잘 안 맞아서 이제 중간에 한 페이지를 더 집어넣습니다. 자, 오늘 섹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